그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도 남북 이 산림정책 교류 협력 이게 아주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현재는 어떻게 산림 복구 사업은 아까 교수님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도적 차원의 그런 일이니까요. 북한에서도 그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도 좀 서둘러서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한 걸로. 그동안의 남북 간의 이 산림 정책과 관련된 교류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참 교류할 때는 어떤 것들까지 우리가 그 협력을 했었습니까? 어느 수종을 심는 게 좋겠다, 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협력이 됐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저기까지는 못했고요. 정부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하자, 이런 류의 그 사업을 하자 이런 정도 하다가 원칙적 선언, 그런 정도까지. 그때는 이제 그 농림 분야에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걸로 포함을 시켜서 하다가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그걸 구체화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남북 산림협력 연구 TF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논의하는 이런 그 채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이제 한국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 북한 산림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도 하나의 나라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 주체는 분명히 이제 북한일 거고요. 그 과정에 이제 우리 거가 좀 인풋이라고 그럴까요? 돼서 좀 가장 바람직한 대안들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시행착오 이런 단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건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듣던 얘기 중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림 녹화하고 하면서 빨리 자라는 나무 위주로 심다 보니 우리나라 산에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좀 생태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나무를 심는 자체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좀 늘리는 그런 작업이고 그 과정에 수종이 중요하고 검토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왜 아카시 나무를 심고 또 리기다 소나무 심었거든요. 리기다 소나무 소나무인데 엽침에 바늘같이 생겨서 엽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새잎소나무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 당시 우리 산이 워낙 척박해서요. 척박해서 아무 나무나 심어서 안 자랄 상황이었어요. 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카시 나무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콩과 식물이고 질소를 고정 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무를 심으면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이제 리기다 소나무도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카시 나무, 리기다 소나무 또 사방 사업하면서 심는 게 오리나무, 이것도 척박한 데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헐벗었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심어도 못 자랄 곳은 이 나무를 부득이 심었어야지 됐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는 자리. 조금 또 섞어서 심어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섞어서 심은 겁니다. 아카시를 심고 리기다를 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카시에서 나온 그 질소 성분, 이게 이제 리기다 소나무가 잘 자라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됐고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도입 수종이고 이런 이제 그 평가를 받죠. 그렇지만 제가 아카시 나무라고 그랬다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꿀 생산량의 70%가 아카시 나무 꿀입니다. 그 꽃
꽃이 워낙 많고 거기서 꿀이 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아카시 나무가 오래되니까 막 죽어요. 그래서 그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 꿀이 나오는 나무 밀원수 심어달라는 게 저희들한테 큰 민원이고요. 또 아카시 나무가 목재로서도 아주 그 품질이 좋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저기 마차 있지 않습니까? 마차의 그 앞에 그 나무는 아주 그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카시 나무로 심었고요. 이제 일부 이 아카시 나무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를 저기 우음이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맹아라고 그러는데 우음이 많이 나와. 이렇게 베버리면 옆에서 또 아카시 나무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안 좋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사람이 그 아카시 나무를 그 못 살게 구르니까 잘라버리니까 옆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안 자르면 안 나오는 건데. 안 자르면 그 나무가 쭉 곱게 올라가고 이게 이제 그 목재로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 넓은 시각에서 생물 다양성 이런 거 보고 다른 나무로 될 때는 또 다른 수종 또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곳에서 또 얼마나 연구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의 그 산 모양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토질 이런 거 딱 보면 아 여기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게 좋겠다. 이런 게 그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또 그 북한에도 또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으니까요. 또 정책하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수종 선정까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어느 지역이나 나무를 심을 적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는 그 향토 수종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수종들 이런 거를 우선 해야지 될고 제가 듣기에는 북측에서도 그 아카시 나무나 또 리기다 소나무, 새잎소나무 이런 거를 북한에서 심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외국하고 이런 그 협조를 해서 많이 도와주고 한 사례가 몽고의 그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직접 가서 나무도 심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크게 보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산림 복원 이런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국제 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한국과 이렇게 좀 양자 회담을 하자고 그러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주저기가 그 산림복구 협력하자는 그런 거가 주고요. 몽골이 대표적으로 이제 2007년부터죠. 10년 이상 한 3,000헥타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여러 유엔 기구들하고 이렇게 뭐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 거기하고는 산림보건 우리가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종의 뭐 조직체 비슷합니다. 뭐 그런 거 만들고 그 CBD 생물다양성 협약하고는 거기는 산림 생태계 보건 이니셔티브 또 사방화 방지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창원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그 뭐 서명을 하고 채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녹화 경험 이런 거를 개발도상국에 그 알려주고 예.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플랫폼이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 또 우리가 헐벗었던 산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또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 어찌 보자면 뭐 이 산림과학 관련해서 녹화 사업 얘기만 한 건데, 예. 그거 말고도 요즘은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예. 산업과 관련해서도 이 산림에서 뽑아낼 게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바이오 분야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아스피린. 네. 해열제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거 수출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원래 아스피린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그다음에 타미플루라고 신종플루 그거 많이 치료하는 들어봤죠. 그런 건데 그거는 중국에서 해양나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해양목은 아니고 팔각으로 된 해양나무라고 있나 봅니다. 또 다른 거예요. 예. 거기서 추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살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오는 직접적인 혜택들이 뭐 목재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또 좀 말씀하신 휴양 이런 거 뭐 아주 살림 복지 이런 거 중요한데 요새 새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산림이나 나무나 또 산에 있는 식물류에서 의약품 소재,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렇죠. 그다음에 화장품 연료 이런 걸로도 많이 화장품 연료 이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고부가 가치 그런 그렇죠. 분야죠. 예. 헛개나무 이런 게 뭐 간에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처음 한 것이 헛개나무죠. 헛개나무 추출물 갖고 뭐 숙취 해소나 이게 간에 좋은 이런 거를 했고요.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우리 산에 있는 나무나 식물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좀 산업화를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 쉬나무라고 아마 쉬나무는 북한에서는 수유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마 유는 기름인 것 같아요. 그 열매에서 이제 그걸 쉬나무라고 그랬는데 쉬나무. 여기에서 우리 혈당을 낮춘다든지 혈압을 낮추는 이런 유용한 성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구상나무가 이제 우리 특산종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가 우리 화장품 연료로 미백 효과나 주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명자원. 또 OECD에서 우리 2030년대 그 표현이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IT 시대를 넘는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식물류에서 나오는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좀 산림률이 많고 또 우리가 이제 반도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보면 생물종이 좀 많은 편인데 또 그 중에 많은 것이 산림 안에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또 산업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이게 해봤습니다. 잘만 되면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지금 하고 있죠. 제약업계나 이런 데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저희가 한다고 그랬다면 뭐 국가연구기관이니까 기초 원천기술 연구일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제약업계나 이런 데 산업화하고 이러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거쳐야 될 과정이 많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어느 나무에서 유용 물질을 추출을 해서 그걸로 약재를 하나 신약 만들면 그거는 뭐 대박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산업 영역이 열리는 것이고. 산림이 어찌됐든 이제 환경 친화적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아까 이제 휴양, 복지, 치유라든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운영하는 뭐 숲해설가라든지 치유 지도사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 새로운 일자리, 그렇죠. 또 이제 그 그린잡, 특히 이유나 또 그린잡이란 말도 그린잡이라는 말을 이제 쓰더라고요. 특히 이제 EU와 또 뭐 ILO 국제노동기구랑 EU 이런 데는 같이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산림 쪽이 그 그린잡의 잠재력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분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까 이런 그 방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직업, 그린잡. 이름도 참 좋네요. 예. 이런 직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회 전체가 밝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해코지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남한테 도움 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그린 자체가 나무를 좋아하고 그러는 분들이 남한테 해코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 분야에 그런 분야에 종사하면서 아마 스스로 그 나무를 좀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밝음을 그 확산하고 전파하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 어린아이들 그 아토피 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콘크리트의 그 유해 벽지 뭐 이런 것 때문이다. 목조주택이 이제 대세다. 이게 앞으로 방향은 목조주택이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좀 주로 좀 하향세입니다만 목조 건축만 따지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야죠. 당연히.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그 고층 목조 건축들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고층이요? 고층으로. 몇 층 정도요? 그 가장 최근의 것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18층짜리 그 기숙사를 목조로 지었고요. 그 동경 그 올림픽이 2020년에 열리는데 그 메인 스타디움 그거를 목조로 한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언론상으로 보니까 일본은 2041년에 350m짜리 목조 주택을 진다고 그러고요. 아마 이제 좀 궁금하시죠? 이제 저도 이게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는 아마 이제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첫째 그 기후변화 때문에 나무가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 탄소를 이렇게 집적된 그런 거거든요. 저희는 탄소 저장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쓰면 기후변화 협약 그 대응하는데 감축하는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아토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재로 지은 그런 집에서는 이 목재 안에서도 그 피톤치드가 나와서 그런 치료 효과, 치유 효과 이런 거가 있죠. 이게 목재가 주는 그런 큰 장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고요. 경제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기술 개발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저희는 CLT라고 그랬는 크로스 레미네이티드 팀버. 그래서 이제 이게 판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놔서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기숙사 지을 때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요. 쭉 갔다가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집 짓는데 드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 자체로는 이제 경제성도 있고요. 거기다 더더욱 저기는 그 안전성 측면에서요. 이게 지진에 강합니다. 이게 이제 신축적이니까. 저희가 화재에는 약하지 않을까요? 화재는 일단 나무는 불에 타니까요. 이제 이런 그런 약점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불에 타지만 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무가 타면은 겉에 이렇게 그 탄화, 수시된 탄화층이 형성이 되니까 그걸 타고 들어가는 안에까지 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빨리 끄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든지 좀 생각하기 싫은 거지만 우리 남대문 그 타는데 6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요. 오래 탄 다음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세계 무역센터 9.11 그 테러 때 1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그거는 이제 철골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기는 그런 걸 이제 방화 이런 거를 하는데 아마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그게 조금 그게 망가졌다는 그런 얘기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높은 열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강도가 흐물흐물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시에 좀 그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철골보다 목조가 화재에도 더 강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긴 요즘 뭐랍니까? 샌드위치 패널인가 이런 거 쓰는 것보다 100배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샌드위치 패널 그런 건 무슨 단열이라든지 또 방음 이런 건데 목재는 그런 것도 좋죠. 목조 주택이 이제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습도 조절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되게 높으면 나무가 습기를 흡수했다가 그렇죠. 또 이게 건조해지면 좀 그거를 좀 내뿜고 온도도 그게 단열 효과가 보통 단열재 한 50% 정도는 된다고 해요.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내내 제가 느낀 게 진짜 나무 박사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나무 박사 아닙니다. 박사는 했는데 나무는 잘 모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보니까 임학과를 나오시고 산림청에 평생 계시고 지금 국립산림과학원 원장하시고 일평생이 나무와 함께 숲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사시게 되셨습니까? 참 부러운 삶인데요. 제가 이제 임학과를 선택하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육종학자가 계세요. 현신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와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저는 임학과를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육종 이런 거 배우러 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에 그런 현신규 박사가 있는데 거기서 배우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분인데 그때 특강을 하시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자기도 임학을 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도 그때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때 상당히 좀 공부가 됐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 사실 이럴 때 이 숲 전문가, 산림 조성 전문가 이렇게 만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직업이죠.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내처 프린시플인데 그 프린시플 9개 원칙을 그분을 리처드 루브 제시를 하던데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첨단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연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 숲속에서 살았거든요. 산업화되고 도시에서 살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적인데 인공지능이나 빌딩 숲 이런 데서 살면은 본능적으로 조금 뭐가 모자르는 듯. 숲속으로 가면은 본능적으로 괜히 좋아지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대에 더 이런 자연과 숲, 나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접촉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좋은 산림 정책 좀 많이 제시해 주시고 북한에도 많이 좀 교류 협력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이 숲과 나무의 좋은 점 우리가 왜 이것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크리트 숲 속에 있다 보면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진짜 숲 속에 가면 다 낫게 되는 것,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